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무래도 시기다 보니 선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시간은 역시 너무 빠릅니다. 6월 13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잘 뽑은 지역 일꾼 10 국회의원 안 부럽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이시죠? 제가 방금 전에 지어낸 말인데 국회의원님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다 서울에 계시잖아요. 근데 서울의 국회에 가도 보기가 힘들죠. 요즘 일을 안 하시잖아요. 출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도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보기 힘든 의원님들보다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영화에서 홍반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홍반장. 네, 그런 생활 밀착형 정치인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계셔야 당장 우리의 급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뽑은 지역 일꾼이 10 국회의원 안 부럽다라는 말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방 분권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선거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지방 선거가 좀 중앙 선거의 좀 대리전 양상을 좀 띠고 있는 양상은 이게 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선거라는 게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여러 가지 전략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이념 논쟁을 좀 계속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념 논쟁을 끌고 가는 후보들은 앞으로는 좀 큰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이번에 도지사가 누가 나오는지, 시장은 누군지, 군수는 누군지, 또 도의원까지도 알까요? 그런 관심이 있는데 기초의원은 누군지 유권자분들께서 참 많이 모르세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요. 네. 도지사와 또 시장 군수, 단체장, 도의원 이런 선거 또 교육관까지 동시에 하는 선거에 유권자들이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다가 또 3인이나 4인 선거 같은 경우에는 1-가나다라까지 있습니다. 화면에 못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감시자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선거를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더 작아지는 분들, 또 존재감이 미약해서 좀 서러운 분들이 바로 기초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신바람 나게 할 기초의원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동네 일꾼 심층 탐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서 있었던 한 가수의 콘서트를 갔었는데요. 문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오셔서 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뒤에 이력도 나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마트 가서도 받았고 요즘 다 여러 장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많이 궁금한 게 정말 이력 보면은 초, 중, 고, 동창, 동창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런 거 전부 다 적혀 있죠. 그 이력에다가요. 되게 바쁘시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유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역에 보면은 로타리든 라이온스든 청년회의소든 여러 가지 지역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소속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력을 좀 적어 놓는 것도 있고 또 우스갯소리도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빚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선거 나가기 위해서 빚을 많이 빌렸대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 빚 많은 친구를 당선을 꼭 시키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들인가요, 혹시? 그렇죠. 빚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당선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선거가 정말 열심히 해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정치보다는 어떤 정당에 대한 공천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이 명함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명함을 받았을 때 글씨도 작고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명함 색깔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아, 어느 당이구나 하는 게 이제 딱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정당이 공천을 하고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하니까 사실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마지막에 남는 이미지는 이 후보는 어느 당 후보구나. 사실 그게 제일 크게 각인되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선거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네. 주말마다 이제 지난번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거의 주말마다 제 아기를 이제 같이 데리고 나들이를 가는데 4살짜리 아기가 후보를 알아봐요. 자주 만나서요? 지난주에 저 아저씨 또 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알아본 거예요. 뭐 후보를. 네. 그래서 그만큼 4살짜리 아기도 알아볼 만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문제는 그 후보가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물론 본인으로서는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거겠지만 정작 유권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내놓고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잘 몰라요. 4살짜리가 알아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책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 지 2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의 성적은 좀 그 기간에 비해 저조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김정건 의원께서는 도의원도 해보셨잖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기초의원의 존재감이랄까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기초의원들의 존재감이 미약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세비만 타먹고 좀 게으른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또 그 동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통합 창원시가 태생된 것도 기초의회에서 그게 창원시를 통합 진해 마산 창원을 통합안에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가 설 수 있었거든요.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연지공원이 있습니다. 이 연지공원이 이 하청 부지였고 여기에 이제 공술 운동장을 만들려고 거기에 경원 들판에 물을 대주는 소로지도 있었습니다. 시모시라고. 이것을 매립하려고 했을 때에 박민정 시의원이라는 분이 극구 반대를 하고 해서 결국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일부는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수변에 있는 공원으로 김해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원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연지공원이라고. 그래서 기초원 일을 해가지고 권한이 작다, 일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찾아보면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초의원 하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싶어요. 아까 뭐 가난하라 말씀하셨는데 선거구보다 후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하죠. 이게 좀 낮은 편이죠. 이게 피선거권이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이고 그 이제 선거일 이전 60일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그냥 그 지역에 두고 있으면 피선거권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탁금도 제일 적어요. 이제 공직 선거 중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물론 이제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선거운동 하는데 누구나 사실상 거의 조건 없이 이제 입후보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후보가 많은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뭐 실제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후보들은 거의 다 정당 공천을 주로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껴지는 벽은 또 그렇게 마냥 낮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뭐 기탁금이 200만 원이라서 가장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기초의원에 당선되려면 1억 정도는 든다. 선거 비용이. 그런가요? 선거 이제 그 등록을 하기 위한 기탁금은 200만 원인데 인구수에 따라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기초인 같은 경우 4,200만 원 법정 선거 비용이 많은 경우는 4,600만 원이거든요. 인구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정 선거 비용이고 그 위에 이제 선거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기타 들어가는 경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촌으로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넓어서요? 아니죠. 더욱더 오밀조밀해서요. 네, 더 많이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군의원 나가려면 이건 1억이라고 들었잖아요. 저는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더욱 집 한 채 팔아야 된다라는 말이 공건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돈을 많이 군 지역에서. 네, 쓰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러면 그 법정 선거 비용이 훨씬 넘어가는 비용인데.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 비용이고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주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자본을 통해서 다른 행태로 근데 그런 하려고 분들은-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거의 다 법정에서 뵙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은. 상당히 법정에서 본 그래서 사람 과거에는 이제 한 5억도 들고 도형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었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얘기를 좀 달라졌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의원님은 얼마 드셨는지 여쭤봐도 되나? 네. 네. 그게 가장 처음에 궁금한 그게 출마할 궁금하죠. 때는 네. 저는 제 사무실도 친구들에도 주고 선거 운동원들은 운동을 하다가 점심되면 돌아와가지고 한밥집에서 밥을 먹고 네.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이러니까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분들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받아요? 월급이 나오죠. 네. 이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매달 이제 이게 월급으로 표현하기 그런데 네. 이제 그 월정 수당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의정 활동비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의정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 이제 그 기초위원회 전국입니다. 전국 한 250 몇 개 정도 되겠죠. 시군구 의원까지 다 합치면 기초의원의 그 평균 의정비가 3,858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진다면 1년에 이제 3,850여만 원을 받는 건데 네. 전국의 기초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서울인데요. 서울의 강남이네요. 역시 강남구가 4,95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서초구 의원이 4,930만 원이고 또 이에 비해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곳은 경북의 울릉군 의원이 2,98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전남 진도군이 한 3,01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체 평균이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비 평균이 전국보다는 낮아요. 3,527만 원. 한 300만 원 가까이 낮죠. 낮은데 그런데 경남 안에서도 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창원시가 물론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이 의정비는 인구수가 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창원이 4,434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네. 이 액수는 전국 단위에서 비교해 보면 물론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고 그렇네요. 수도권 지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김해시의회가 4,156만 원인데요. 경남에서는 그러니까 김해와 창원이 유일하게 4천만 원대고요. 나머지는 다 3천만 원대나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 합천군이 3,15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해군이 3,168만 원 등으로 군 지역은 모두 3,500만 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적네요. 연봉이 적네요. 물론 이제 이 비용 중에는 또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한다거나 그 이게 또 그 맞는 직책 수당은 제외된 금액이고. 제가 아는 그 시의원님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제 시의원, 뭐 광역 의원도 그렇지만 이게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보좌관 정도의 이제 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본인의 사비로 이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이동하는데 그런 교통비라든지 뭐 경조사 챙기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실질적으로 세비에서 가져갈 만한 돈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경조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후로 특히 예.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15,000원 이하의 물품으로 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경조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유권자들은 아직도 내가 선거 때 도와줬는데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기초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기초의원의 역할은 그 기초단체장, 집행부의 견제 역할이 크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감시자들에서 여러 번 다른 뭐 여러 기초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집행부가 견제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좀 무시를 당할 때도 있다, 기초의원들이.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 혹은 반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시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단체장이 의회를 패싱하는 현장을 담은 그 영상, 그 우리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나갔는데요. 그 조회수가 벌써 15,000건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단체장의 그 의회 패싱하는 단체장의 자질도 문제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무능하다고 하죠. 그냥 기초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질의응답에서 정확한 반박이나 팩트에 관련 체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패싱을 당하는 동료 의원을 또 보면서
또 외면한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조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당 공천으로 의원 깃발 딱 꽂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홍준표 도정처럼 홍벼청가를 외치면서 거수기 역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그런 장면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우리가 표를 왜 줬노라고 생각하기도 들죠. 그 경남 도의원 중에서 같은 당 소속이면서 홍준표 정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사가 주는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이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좀 챙겨주는, 그래서 지역 의원들에게 뭐 1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하는 이 포괄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에게는. 네.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이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강연단체장도 의원들을 길들이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뭐 말을 잘 듣거나 좀 협조하는 의원들한테는 예산을 좀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자체장하고 의회 의원이 거의 같은 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지자체장의 정책을 뭐 홍보하는,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강 총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 때도 보면 한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니까, 심지어 이제 시의회 안에서 시장하고 이렇게 이제 격돌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창원시 공무원 노조에서 이 의원을 비난하는 또 성명을 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지점에서 이 직업 공무원들이 이제 시민들의 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의 정당한 그 의회 활동에 대해서 지국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 저는 그 의회의 기능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훼손했다 내지는 침범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같이 공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겼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의회 의원들이 그냥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인근 지역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약간 그 개발 정책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되게 비난을 많이 받고 공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힘든 신경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도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수준에 따라서 거수기를 뽑을 것인지 감시자를 뽑을 것인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마음가짐 아니고서는 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도의회 4인 선거구 축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에서 이제 2인 선거구 중심의 수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었죠. 뭐 2인이냐, 뭐 4인이냐, 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그 기초의원의 그 선거구 획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4인 선거구는 그러니까 1등에서 4등까지 총 4명을 뽑는 것이고 2인 선거구는 이제 2등까지 2명을 뽑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는 아무래도 숫자가 작을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인 선거구에 비해서 2인 선거구는 2명밖에 못 뽑으니까 그만큼 이제 의회 진출의 기회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기초의원만큼은 이제 정당의 색깔이랑 상관없이 정말 인물 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당 공천을 이제 기초의원만큼은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기초의원들에게 정당 공천제를 적용하는 게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동네 일을 돌보는 기초의원들에게 이렇게 정당이 필요할까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 네. 1995년도부터 단체장과 시군의회 동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내천이라 해가지고 공천은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내천이라 가지고 정당에서 뭐 어떤 후보를 무소속이지만 내천하는 행태가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법으로 이제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4년 후 2006년도부터는 이제 정당 공천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원들이나 이제 지방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방 조직을 관리해주는 뭐 이렇게 돼버렸고 또 줄 세우기를 하고 또 거대 정당들이 이 공정한 경선이나 룰보다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이런 식으로 하는 부작용이 원체 많고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초의회 정도에는 공천 없이 가야 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래 득세해 왔습니다. 그 2003년에 그 정당 공천을 못하도록 한 그 법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뽑을 것인지 당을 보고 뽑을 것인지 이거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몫이지 입법자가 먼저 나서서 마치 국민을 이제 미성년자처럼 뭐 입법자가 후견인 차원에서 미리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는 거는 입법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거는 너무 막연한 주장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위헌 결정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대하던 재판관들의 의견에 좀 동조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아직까지 지역주의가 좀 팽배하다는 거죠. 팽배하고 또 정당 운영이 아직까지는 좀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지연 학연이 우선시되는 정치 풍토를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 정당 공천을 허용하게 되면 이 단순히 당락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의정 활동을 하는 데까지 정당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정치가 실현되기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 그 지방 정치의 역사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일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네. 일들이네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역 위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선거 전에 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초의원 공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국회 선거 때는 시군의원이 옆에서 다 집단 세력화에 도와줘야지만 또 당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관련된 관계나 커넥션이나 아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 줄 세우기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대안으로 지역 정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서구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기가 아주 좀 용이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예컨대 1,000명 이상 되는 당원들이 있는 시도당이 5곳 창당을 해야 중앙선관위에 정당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이 지역 정당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서구에서 이렇게 이제 정당 설립이 용이하니까 기존 정당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 혁신도 가능하게 되고 정치 신인들도 진출하기가 좀 용이한데 그렇겠네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이 이제 진출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사회적 아직까지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이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이 정당 설립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비례든 아니면 뭐 그 지역구든 이렇게 청년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정치권에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반짝 인기를 얻는데 좀 기존 정치권 기성세대들이 이분들을 이용을 하고 나중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그런 밑바탕이 없이는 계속 이런 퍼포먼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서 이용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젊은 정치인 이렇게 내세울 때는 그 이미지만 차용해버리고 사실상 내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쇼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수밖에 없죠. 참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뭐 지방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보다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난무해서는 안 되겠죠. 기초의원 선거만큼은 지역을 보살피려는 지역 일꾼들의 살뜰한 정책, 또
참신한 생활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a f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선거가 치러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늘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은요, 유권자 주간이기도 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지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인 여러분이십니다. 현명한 투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죠. 요즘 초등학교에는요, 참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 후 선생님, 그리고 돌봄 교실 선생님까지. 같은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수업하는 선생님과 돌봐주는 선생님이 다르다는 것,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돌봄 교실, 돌봄이 필요하다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박미애 변호사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아이도 네. 뭐 1, 2학년 때는 돌봄 교실 이용했었고 네. 지금은 돌봄 교실 졸업을 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있고 돌봄 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과 후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택 과목을 별도의 수업료를 내고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뭐 미술이나 체육이나 음악 이런 예체능이 많고, 근데 돌봄 교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학교 안에 이제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교실에 이제 넣어놓고 교구를 한다라든지 뭐 숙제를 봐주신다라든지, 근데 주된 거는 하교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은 교육이 목적이라면 돌봄 교실은 보육이 목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워킹맘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가 너무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겠네요. 그쵸?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늦어도 1시나 2시 되면 마치고 이제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해준다거나 뭐 그걸 안 해주면 또 학원을 투어하는 그런 형태로 부모가 돌아갈 때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해준다니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벌이 부부들 볼 때는 이 돌봄 교실이 여러 가지 아직 만족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돌봄 교실이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럼 1, 2학년이라고 다 여기 돌봄 교실에 가냐?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에 비해서 돌봄 교실 정원이 지금 적기 때문에 여기 갈 수 있는 게 거의 로또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네. 심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그 순위에서 밀리면 결국 그냥 한두 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바로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만 보더라도 이제 제 친구 또래가 이제 그 정도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계속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애를 그냥 아파트에 집에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하고 대신에 거실에다가 이 관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해놓고 휴대폰으로 직장에 계속 앉아서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좀 현황을 보면요. 올해 도내 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미수용 학생은 이제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732명인데요. 이 중에 1, 2학년생 대기자가 600여 명이고요. 그러니까 돌봄이 가장 필요한 그 초등학교 저학년 600여 명이 지금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요. 지난 4월 정부에서 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주요 내용을 보면은 5년간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돌봄 서비스 규모를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고요. 네. 우선 대상을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였던 기존에서 전 학년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시간도 오후 5시까지였던 것을 부모들의 퇴근을 고려해서 오후 7시까지로 확대를 하고 또 신설학교의 그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라든가 또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게 여성의 경력 단절의 주 원인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대책에는 뭐 상당히 이제 맞는 판단인 것 같고 당장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맞벌이 가정이라도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해서 이걸 좀 해결을 하자라는 취지고 특히나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돌봄교실에 안 가면 결국 학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도 좀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러니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이 정부의 발표는 환영받아야 하는데요. 그 실제 현장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저희 제작진이 돌봄교실 근로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뭐 하루에 근무 몇 시간 하세요? 저는 요일별로 달라요. 요일별로? 네, 어. 월요일에는 뭐 3시간 반 근무를 하고 화요일은 2시간 40분, 수요일도 2시간 40분, 목요일은 2시간 30분, 그리고 금요일은 3시간 30분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초단이라서 이 근무 시간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을 관찰하면서 엄마들 전화 오면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간식 챙겨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 활동 준비해야 되고 그럼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 그만두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학교 쪽에 한번 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학교에서 혹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안전이.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34명이거든요. 35.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이빨이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 비상을 막 날렸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주로 활동하는 것들이 정적인 활동들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조용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태연이가 하는 거니까요. 손을 빼고 걸어야 돼. 우리들이 혼자서 집에서 처음 왔을 때 그 돌봄을 맡았던 아이가 졸업하는 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졸업해요. 무슨 학교에 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하면서 선생님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듣고 뭉클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돌봄은 참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공부를 시키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렇지. 거잖아요. 우리의 몸소 우리가 착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지 네. 엄마들 상담이 우리한테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보다는 아직 인성이고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돌봄교실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돌봄 전담사입니다. 가장 그 인상 깊은 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우리 상담 가면 당연히 담임 선생님 먼저 찾아가고 담임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자기 민원을 얘기했다면 이젠 좀 그게 좀 바뀌었네요. 돌봄 전담사 선생님한테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좀 이런 게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저는 아이를 지금 낳죠. 결혼도 아직 못한 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년이 다르죠. 반도 다르죠. 각기 학생들마다 다 이 방과 후에 스케줄이 전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20명 넘는 아이들 하나하나 돌봐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고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죠. 간식도 챙겨야 되죠. 설거지 노동도까지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 행정이나 실무도 사무도까지 보셔야 되죠. 그리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죠. 대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생각을 이런 거죠.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참교육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정말 인성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서라도 찾아와서 감사함을 표한다. 이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저보다 더 엄마 같으시다. 저는 엄마인데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훨씬 엄마다우시다 마음가짐이. 실제로 저희 애가 돌봄 교실 다닐 때 제가 저는 돌봄 선생님이란 단어가 훨씬 입에 익숙한데 이 돌봄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했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아프면 이제 전화가 오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전화를 주시거나 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데리러 갑니다. 아니면 늦게 데리러 갑니다. 주로 이제 귀가에 대한 사항을 전화를 드리는데 아이가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 일일이 얘는 오늘 몇 시에 가고 쟤는 몇 시에 가고 이걸 일일이 다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에서 갓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먹다가 옷에 막 흘리고 또 옷에 실수하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학교에서의 엄마죠. 실제로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은 이 돌봄 서비스 경쟁률이 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녀분은 돌봄 서비스를 혜택을 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그래서 저희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다 돌봄 교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장점이네요. 시골로 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부모가 불편하더라도. 저희 학교로 전학 오세요. 전화 받으러 오시라니까. 저도 몇 년 뒤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할 건데 이 문제는 저도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한 거니까. 근데 이 선생님의 이분들의 좀 근로 시간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이제 초등 돌봄 전담사 이 선생님의 근무 시간은 이제 좀 천차만별인데 강원도가 30시간으로 돼 있고요. 경기도가 30시간에서 40시간, 광주가 40시간과 25시간, 대전은 30시간과 40시간 등인데 이에 비해서 경남은 15시간에서 25시간입니다. 딱 적네요. 보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근무 시간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15시간 미만이 3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초단시간 전담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15시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또 못 받고요. 또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도 못 받고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 이제 저는 대상자도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이 돌봄 교실을 초단시간 전담사로 해가지고 이 양적 학대하는데 이제 급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해가지고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에 급급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현상이 이 교육청에서 본다면은 뭐 진보 교육감이나 보수 할 것 없이 전국적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처우가 아예 다른 거죠. 처우가 상당히 다르죠. 근데 경남이 문제가 초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돌봄 전담사가 가장 많다는 거고 다른 지역에 종종 있는 8시간 이제 전일제 근무하시는 돌봄 전담사가 경남에는 없답니다. 아예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 경기도에서 관할 교육청에 교육 전담사를 채용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이제 꼼수를 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15시간을 기준으로 처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를 하면서 어떻게 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를 하는데 하루 근무 시간이 2시간 55분이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15시간에서 딱 일주일에 25분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채용 공고를 해서 이게 뽑아가지고는 이제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대로 그냥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해버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15시간 이상인 분들은 재계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당신은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거 부당해고다. 이분들은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그 기대권에 호응해서 재계약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고다라고 본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판결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좀 변했는가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2018년 2월이죠. 올 초에 또 전담사를 뽑으면서 공고를 낸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응시 자격은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다가 애들 특기 교육을 할 수 있는 특기 관련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스펙을 요구를 하면서 근로조건은 계약 기간 1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근무 시간이 하루에 2시간 50분으로 해놨습니다. 2시간 50분으로 해놓고요. 급여 수준이 1시간에 1,72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경남에서도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들 27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누이 말하는 꼼수인 거잖아요. 15시간 미만 만들어가지고 돈 덜 내고 덜 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더 아이러니한 거는 이 전담사가 없는 공백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전교사가 메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교사가 메우기 때문에 전교사는 또 수당을 또 따로 주는 거죠. 그러려면 왜 전교사를 공백 기간을 줍니까? 그럼 확대해가지고 돌봄 교사한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수당을요. 그러니까 각종 지금 꼼수가 난무하게 되는 거죠. 이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또 말이 3시간이고 말이 하루에 2시간 50분이지. 사실 간식 준비하는 시간, 간식 사러 가는 시간 다 합치면 무조건 15시간은 넘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이제 급여를 또 살펴보면요. 네. 대부분의 이제 돌봄교실 선생님이니까 돌봄 전담사가 월급제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경우에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이제 아까 1,700원이니까 대략 10,000원 수준이라고 보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많게 잡아도 주당 15만 원 정도 되죠.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60여만 원 수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봄교실 선생님에 대한 이분들이 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을 받쳐줘야죠. 이런 조건에서 누가 또 일을 하시러 오겠어요, 정말. 근데 이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에 더해서 사실 뭐랄까요? 돌봄 교실인데 그 돌봄 교실이라면 학부모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럼 잘 돌봐주는 게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급여가 이런 수준이라면 그게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이 될 거잖아요. 네. 방금 전에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돌보려면 거기에 부수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봄 전담사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실제 행정 업무가 너무 또 과중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돌봄 신청 관리를 한다라든지 급식이나 간식 메뉴를 정한다라든지 출결 관리, 회계 관리, 뭐 강사 관리 이런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그러면 결국 그거 하다 보면 애들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귀가 관리라든지 통학버스 이제 탑승하는 거나 이런 걸 관리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이들 안전 문제하고 안전기가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게 되면 자칫하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근무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주고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해야 사실은 근로 의욕이 제대로 이제 상승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사용자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인건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 문제가 결국 뒷받침 안 되는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또 도내에 정원을 초과한 돌봄 교실이 많다면서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부가 정한 돌봄 교실의 적정 수용 인원은 20명인데요. 네.
그 경상남도 교육청 지침은 25명 내외에서 최고 29명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학기 초에 또 경남도 교육청이 돌봄교실 신청 아이들을 대기자 없이 최대한 좀 수용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한 교실당 30명을 초과한 교실이 한 40곳 정도 생겼고요. 창원의 모 초등학교는 정원이 뭐 한 40명에 육박하는 곳도 뭐 있었죠. 지난 정부의 이제 돌봄 교실이 비난받았던 이유가 정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를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특별 교금을 통해서 편성하지 않고 그냥 시도교육청에 미뤘습니다. 그 생색은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가 생색을 내고 실제 부담은 이제 지역교육청이 하도록 했는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실제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또 학교가 뭐 교육하는 곳이지 뭐 교육 보육하는 곳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와 또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하고 현 정부도 이제 초등 돌봄 확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한다면은 지난 정부처럼 하지 말고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하고 또 돌봄 교실 이 전담사 이 근로시간 문제도 좀 제대로 해줘가지고 이 정원 문제나 아이들의 안전 문제 또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줘야 될 것 같고요. 경남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의 그 맞벌이 부부의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학교장의 재랑 휴가가 있습니다. 재랑 그 휴일이 있습니다. 뭐 학교의 뭐 개교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가정의 효도라 해가지고 교장이 임의대로 휴일을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한 아이가 집에 있게 되잖아요. 케어할 아주 난감한 그런 행태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학교장 재랑 휴일을 한다 하더라도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를 보고 아 내가 농땡이 학교를 만들 게 아니고 농땡이 돌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 2학년에 다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적으로 고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만 돌린다면은 저렴한 비용을 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돌봄학교 되게 좋은데요. 네. 동감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이제 결혼도 바로 이어서 하시고 사실 네. 출산율하고 가장 직접적인 문제죠. 이 맞아요. 사안은. 네. 이거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고요.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어떤 구분 없이 모든 기관이 다 달라붙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2년 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2년 안에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누구나 수용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대로 돼서 아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휴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 돌봄 교실은요, 학부모 만족도가요, 무려 95%에 달하는 보육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또 돌봄 교실을 이끄는 선생님의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성 어린 돌봄을 위해서 현재 돌봄 교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언지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토론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시자들은 지방선거 기획으로 기초의원인 동네 일꾼 이야기와 또 맞벌이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 돌봄교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초의원의 다짐, 또 아이 돌봄에 국가가 나서겠다는 다짐. 말은 쉬워도 책임은 무거운 법이죠.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대신 우리 모두의 공감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쭉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